자, 이제 그 앞에 비디오에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 더하기 빼기 곱셈 사칙연산에서 나머지는 나눗셈이죠. 자, 그러면 행렬에도 나눗셈이 있었나요? 저희가 행렬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행렬을 나누게 한다 이런 거는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고, 왜냐하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즉 저희가 나눗셈이라기보다는 역행렬 혹은 영어로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인버스 매트릭스가 뭔지 기억나세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인버스 매트릭스의 정의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면 어떤 매트릭스 A라는 게 있는데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A-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는 뭐냐? A 곱하기 A1을 하거나 이거나 A1을 곱한 다음에 A를 곱하거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와야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 대각선으로는 1의 값을 갖고 있지만 대각선으로는 1의 값이지만 대각선을 벗어나는 건 0의 값을 갖는 것.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거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왜 이걸 무슨 행렬이라고?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위 행렬 혹은 똑같다 이래서 아이덴티티. 이게 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어떤 행렬이든 i를 곱하면 그대로 a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러든 뒤로 그러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정의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에 곱하거나 앞에 곱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렬을 곱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에 오는지. 근데 역행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에 곱했거나 앞에 곱했거나 똑같이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떨어지게 돼야 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다 알 테지만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행렬을 구하는 그런 명령어가 뭐냐? 이 R에서는 solve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1하고 4 n로는 2 그냥 뭐 이게 1하고 4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행렬이 나타나게 될지 지금 짐작이 가세요? 이 MT4라고 하는 행렬이 어떤 걸지? 보시면 이 1하고 4부터의 값을 줬는데 n 로가 2예요. 그럼 로가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열이 몇 개인지 안 적었죠. 왜냐하면 4개의 엘러먼트에 그 행이 2개이면 열은 당연히 2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건 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열부터 1, 2 아래로 와서 그다음 두 번째 열로 가서 3, 4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역행열이라고 하는 것을 IMT, 인버스 매트릭스니까 I를 써서 IMT라고 한 거고요. solv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T4 4에 그걸 하게 되면은 IMT4 즉 인버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버스 매트릭스를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컨트롤 R
그러면 그 인버스 매트릭스가 마이너스 2, 1.5, 1, 마이너스 0.5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혹시 뭐 그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 행렬에 있어서 역행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죠? AD-BC 뭐 이렇게 되고 뭐 A, B, C, D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어떤 건 마이너스가 붙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공식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앞에서 그 정의했던 것처럼 역행렬의 곱을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MT4 곱하기 매트릭스 곱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T4를 하거나 혹은 MT4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뒤로 해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뒤에 오고 그 다음엔 앞에 와야 되니까 MT4 이 두 개의 결과가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 그 역행렬을 뒤에다 곱했을 때 1, 1, 0, 0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곱했을 때에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고 그럼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네요. 예, 그 R에서는 역행렬을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lv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특정 행렬의 역행렬은 solv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왜 행렬 지금 뭐 아까 행렬의 곱도 했지만 왜 행렬의 곱과 이렇게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할까? 왜 굳이 우리 뭐 이렇게 배울 것도 없는데 뭐 사회과학 사회통계에서 굳이 행렬을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행렬을 잘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R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행렬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 흔히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사각행렬로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또 가 돼서 그런데 저희가 흔히 사각행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 구조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 렉탱귤러 매트릭스로 되어 있고 각각의 열이 변수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행이 사례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x1, x2, x3, x입니다. x3,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종속 변수이고 요 x1, 2, 3, 4가 설명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모형이 y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알파는 안 쓰기 때문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베타 4 x4 플러스 리지주얼 엡실론이라고 하는 리지주얼 잔차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최소 제곱법 모형이죠. 최소 제곱법의 모형.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리스트 스퀘어스 이 모형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x1, x2, x3, x4 이런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가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y라고 하는 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 변수. 그래서 잔차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게 이제 개수를 뜻하게 됩니다. 베타 1, 뭐 베타 2, 베타 3 각 변수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뭐 x가 예를 들어 이 베타3의 해석은 x3가 한 단위 달라질 때 y 값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그럼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베타 제로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그 1이라고 하는 거를 다 하는 벡터를 하나 넣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x0라고 하는 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x0, x1, x4까지 이걸 하나의 x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나타내게 됩니다. x0부터 x4까지 이걸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이 벡터가 있겠죠. 그쵸? 이 변수. 이거 벡터잖아요. 지금 아래 관점에서 보면은 변수인 y.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과 y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 베타라고 하는 코이피션트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다시 x를 곱하고 이거를 역행렬을 한 다음에 x 트랜스포즈 한 것에 y를 곱합니다. 지금 x의 행렬과 x의 행렬이 3번 나왔고 y의 벡터가 한 번 나왔어요. 이 값이 베타 개수입니다. x를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든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를 한 것을 x에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역행렬을 취하고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한 것 다음에 y가 있어요. 물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베타 코이피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원래 이 베타 코이피션트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 4개로 다 쓸 수 있어요. 베타 코이피션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t, x, 역행렬, xt, y 저희가 배운 명령어 가지고 지금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바꿔서 x라고 하는 걸 바꿔서 또 y도 벡터로 바꿔서 그대로 매트릭스에 곱셈한 다음에 역행렬 취하고 다시 트랜스포즈 해주고 또 곱하면 매트릭스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베타 코에피션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왜 이런 굳이 매트릭스나 이 행렬의 곱 혹은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지만 행렬을 써서 이렇게 단순하게 매우 쉽게 정말 엘러건트하다는 거 L-E-L-E-G-A-N-T 제가 좀 옆으로 가네요. 저 이렇게 엘러건트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지금 칠판처럼 쓴 이거는 전혀 엘러건트하지 않지만 매트릭스를 배우면 이렇게 매우 엘러건트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아래서 행렬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이 매트릭스를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주 3번째 주에 수업들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여러분들 다시 해보고 보고 자꾸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즐거운 한 주